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대영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남아 아니 카자흐스탄 순회 공연 아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변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변 김선욱입니다. 이거 한번 빠졌는데 그랬더니 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놀러 갔다 온 건 아니니까 예, 뭐 제 빈자리를 양깡이 대신 채워줬더라고요. 오늘 또 대본 보니까 제 이름은 빠지고 양깡이 딱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양깡이 진행하는 바람에 청취율이 떨어졌어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예. 오늘 다시 왔으니까 김변이 네. 오늘은 많이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모니터 하겠다고 뒷담화 하면 큰일 난다고 협박을 했었는데 모니터 했어요? 뭐 안 사실은 했죠? 뭐 모니터 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없는데 뭐 모니터 해봤자 뭐 욕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네. 자, 양깡이 약간 자리를 탐냈었는데요. 네. 택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카자흐스탄 출장 우리 가기 전에는 네. 이게 나름 또 그래도 이 뭔가 엠바고라 그럴까 그래서 네.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갔다 왔고 관련 기사도 다 났으니까. 그러게요. 갔다 온 얘기 좀 해줘요. 거창하게 났더라고요. 뭐 카자흐스탄에 이제 우리 모 S 대학에서 예. 뭐 신문에 떴어요. 실명으로 다 났어요. 그래도 나쁜 저는 일도 또, 아니고. 예,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신촌에 있는 모 S 대학이 이제 Y대학 S병원, 네. 신촌에 있는 네, Y대학교. 뭐 참고로 S병원. 박재영 선생 박쌤이 나오신 대학이죠. 네, 네, 네. 거기서 카자흐스탄에 검진센터를 넣는데 거기에 이제 알파라비 국립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 개념이죠. 근데 네. 참 재밌는 거는 의과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학에. 국립대학인데 의과대학이 의대는 없어요. 예, 의과대학이 없어요. 병원도 없겠네요, 당연히 그럼? 병원도 없죠. 아. 근데 그게 그 알파라비 국립대학이 그래도 전 세계 대학교 랭킹 중에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어서 병원도 없고. 그 대학 이름이 네. 뭐라고요? 알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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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거기 무슨 그 카자흐스탄에 알자지라 할 때처럼 예, 그게 들어가고. 그 수학자인가 과학자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 야, 예. 그 국립대학교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인데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야, 그럼 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우리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누구지? 장영실? 뭐 국립 장영실 대학교 뭐 이런 뭐 느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거기는 지금 그 구소련 연방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한 20년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경쟁 이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이 국립으로 갈 경우하고 사립으로 갔을 때 어떤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마인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화 작업들이 한참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보편적으로 그 건강에 대한 인식이 그 스탄 들어가 있는 나라 중에서 네. 소득 수준이 제일 높대요. 카자흐스탄이 그 석유나는 나라죠. 그렇죠. 네. 카자흐스탄이 10대 광물이 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의 보고고. 네. 그래서 그 사기꾼도 되게 많다는. 예. 카자흐스탄에 가서 뭘 하겠다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네, 많다. 부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외교 문제 될라 이거. 카자흐스탄에 사기꾼이 많다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가서 뭘 개발을 할 거라면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사기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럴 만도 한 게, 네. 옆에 PD가 거의 네. 카자흐스탄 한 번 갔다 오고 전문가인데. 우리는 한 번 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옵니다. 실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카자흐스탄은 비행기는 직항이 있나요? 네, 저 깜짝 놀랐는데요. 6월 달에 그 박 대통령님이 가서 수교가 아니라 이제 비자 면제해서 네. 12월부터는 비자 없이도 들어가요. 예전엔 굉장히 까다로웠대요. 그리고 제가 아시아나 항공 타고 갔다 왔는데 매일 그 이스테라 항공하고 같이 있고요. 땅콩 항공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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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더니 대한항공이 땅콩 항공 돼버렸더라고요. 예, 참. 거기 말고요. 근데 마카다미아 에어라인즈라고. 제가 놀랬던 게 막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얼굴을 네.
마스크를 하고 저하고 같이 탔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성형수술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물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한국이 싸대요. 카자흐스탄보다. 그래서 온대요. 그리고 옷, 화장품 이런 거 되게 싸대요. 한국이. 그래서 많이 온대요. 그래서 거의 뭐 여름에는 아주 꽉꽉 찬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만큼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 옷값이나 성형수술비를 올려야 되는 건가? 너무 싸게 책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그 계획 경제고 뭐 이제 그런 공산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비급여 시술 같은 것들은 상당히 고가거나 아예 못하거나. 네. 하여간 뭐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뉴스 보니까 어쨌든 뭐 거기가 국립대학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일개 대학이고 큰 뭐 병원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검진센터 하나를 연 것도 아니죠. 이제 열겠다고 사인한 거죠. 아닙니다. 그건 사인 다 됐고 검진센터 완공했고요. 완공을 했어요. 예, 완공했고 그 안에 이제 시설물도 들어간 것도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검진센터를 어쨌든 오픈하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98%가 지지한대요. 지금 20년간 계속 대통령. 선거는 하고. 그럼 체육관에서.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네. 예. 근데 대통령까지 참석하고. 왜냐하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국립대학이라도. 카자흐스탄의 최고의 국립대학이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병원장만 간 게 아니라 복지부의 권덕철 실장님도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그 위급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더블이 돼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참석을 하셨고 한국에서는 복지부의 권덕철 실장님하고 김변희 이제 참석을 한 거고 이런 거. 저는 거기 참석은 안 했고요. 네. 참석할 제가 레벨은 아니고. 네. 그래요.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 검진센터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병원도 짓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의과대학까지 아마 잘만 되면 프로젝트 잘만 되면 의과대학 컨설팅까지 다 샌프란스 S대학에서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의료 한류가 뭐라 그러죠? 여기는 중앙아시아? 그렇죠. 예, 이쪽 스탄 계열에까지도 이제 뻗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방송 한번 하면 좋을 텐데, 근데 택도 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이왕 아까 얘기 나온 거, 땅콩 항공 얘기를, 뉴스를 그러면 저기서 카자흐스탄에서 본 거죠? 뭐, 하여튼간, 왔더니요, 뭐, 땅콩도 있고,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것도 갑자기, 13시? 확실히 한국이 다이내믹해요. 잠시 비웠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출장 갔다 왔더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 있는 업데이트가 안 돼.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업데이트를 안 해줘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본 뉴스, 기본 사실 확인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예. 자꾸 앞에 것만 계속 나오니까. 이게 첫 번째 뉴스를 찾아봐야지 이게 뭔 일이 났는지 알 수 있는. 네. 이거 잠깐 자리 비우면, 여기 히포그라테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따라잡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땅콩, 이 봉지째, 우리 다 봤잖아요, 이코노미에서는. 네. 한 번만 나중에, 하면은 큰일 나겠죠? 어떻게 해요? 아니, 봉지째 주는 거 맞아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그럼 이코노미는 맞습니다. 그러겠죠, 아마? 네. 요새 땅콩 항공에서는 그냥 먹으라고. 이코노미니까. 그런 패러디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무슨 만화도 만들었다 그러고. 자,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 수다를 길게 떨었는데요. 오늘 방송 준비된 게 많습니다. 잠시 후에 2014년 12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년회사 신문 김은영 기자와 이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선입니다. 예, 뭐 청년 의사는 그 미모를 기준으로 뽑나 봐요. 채용을 할 때. 예, 누구라고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혜선 기자는 전에 제약 관련 뉴스 전해주러 한번 나오셨었죠? 네네. 예, 오늘 나온 걸 보니 또 제약 뉴스가 있나 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해드릴 뉴스가 제약 관련 뉴스인데요. 워낙 여기저기에 크게 보도가 됐었죠.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자, 지난 2008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라죠.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 동아제약이 이름도 비슷하죠. 동아제약이. 예, 동아요. 예, 바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이 4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리베이트 액수를 제공했던 걸로 기록 아닌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화약품이 50억 7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을 하면서 네. 이제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됐죠. 네, 참 좋은 기록 세웠습니다. 뭐 이름은 제대로 가기는 한 것 같은데요. 동화약품은 아시다시피 가스활명수로 되게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117년의 역사를 가진 최장수 제약사로도 꼽힙니다. 근데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이제 사실은 공정위가 2013년에 한번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1000개가 넘는 병원에 있는 이제 병원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게 이제 검찰에 넘어와서 검찰이 재조사를, 추가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923명의 의사에게 50억 7천만 원 상당의 이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을 했고요.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 씨하고 광고 대행사 서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을 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동화약품으로부터 이제 3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현재 해외에 출국해 있는 의사 3명은 이제 기소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해외 출국해서 기소 중지된 3명에게는 돌아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이들이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2008년 12월 이후에 드러난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인데요. 현재 보건복지부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화약품 및 이제 여기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찰이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동화약품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입니까? 네, 리베이트를 주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아시겠지만 현금을 제공한다거나 상품권을 주거나 아니면 TV, 에어컨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방식인데 동화약품은 이런 고전적인 수법 외에도 그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광고 대행사 3곳하고 계약을 맺고서 그 시장 조사를 빙자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판촉 대상 의약품은 아무래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이 동화약품 영업본부에서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하고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준 거죠. 아이고. 그래서 대행사는 그들이 준 명단에 있는 의사들에게 형식적인 설문조사지를 발송을 했고요. 그거를 대충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그 의사들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베이트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나 상품권 외에도 그 의사가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는 그 월세를 대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품의 처방을 약속받고 루이비통이나 프라다 같은 명품 지갑을 선물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리베이트를 제공을 했죠. 그래요? 원룸을 의사가 있고 루이비통 프라다 이거는 다 여성용 아닌가? 원룸이 왜 여성용이에요? 네? 혼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혼자 사는데 리베이트를 보통 이제 레지던트나 이렇게 아주 젊은 친구들이 받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장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왜 그 사람이 원룸이 필요하죠? 돌싱일 수도 있고. 그 사정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네. 측 취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약간 가십성이 그리고 그 병원 루이비통 프라다 남자용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김변은 검소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네. 있잖아 남자 것도. 남자 지갑도 있죠.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예전에 여자친구 선물을 해주려고 그걸 달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원룸에 제가 알고 많죠. 있기로는 의사들은 대부분 그 리베이트 받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친을 위해서 쓰나요? 그렇죠. 예. 그 대한민국이 여자들이 좋은 나라예요. 그 의사들이 자기 목숨 걸고 참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퍼주고 있는데. 그, 네. 그 여친은 뭐 여친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예. 네. 여친보다도 일단 그 이렇게 뭔가 이 통장에 꽂히지 않고 네. 따로 생긴 거는 최소한 이제 마누라한테는 얘기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뭐 관행으로.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공정위가 2013년에 조사해서 결과했던 발표에 따르면 이제 영업사원들이 이제 지갑 그 시리얼 넘버 같은 거 있잖아요. 모델명, 예. 모델명이랑 그 제품의 실사진이랑 이렇게 된 팜플렛을 주고 고르라고? 찍으라고, 예, 고르라고 한 걸로 하긴 알려져 있어요. 명품 지갑 막 수십만 원, 막 100만 원씩 하는데 예, 그냥 갖다 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그렇죠. 저 돈값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찍어서 카탈로그 보고 고르시라고. 네, 그렇죠. 골라서 야. 이제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명품 지갑을 제공했다고 해서 그때도 발표가 났을 때 좀 센세이션했던 어디 사건이었습니다. 이혜선 기자한테는 뭐 어디 취재원이나 뭐 이런 데서 제약회사에서 지갑 보여주면서 카탈로그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르라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없죠.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있었으면 취재해서 기사화를 열혈 기자인 척 좀 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액수가 네네. 참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요. 원룸 월세도 내주고 이런 뭐 방법들이 다양한 거는 뭐 그동안 많이 봐왔던 건데 네. 아까 왜 동아제약의 48억 원 기록을 동화약품이 50억으로 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언뜻 보면 뭐 48억이나 50억이나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동아제약은 비록 지금 회사를 두 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긴 하지만 두 개 합치면은 1조가 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1조 가까이 되는 큰 네, 회사죠. 1조짜리 회사에서 50억하고 동화약품은 2천억 겨우 넘는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천억 초반대 네. 매출을 올리는 2천억 회사죠. 하는 회사에서 50억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어. 그러니까 동아제약의 매출 규모로 만약에 5배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건 250억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크게 리베이트를 네, 제공한 그게 거죠. 보통 그러면 매출액이 한 800에서 900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동화약품 네. 중에 아까 제가 지금 2천억이라고 대충 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스활명수 같은 일반 의약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 의사가 처방해야 되는 전문의약품은 1,000억이 안 되는 거죠. 한 그렇죠. 900억 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0억 원, 9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5% 50억을 썼다는 거니까. 5% 정도 쓴 거네요. 그러니까. 5% 넘는 굉장히 많은 돈을,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리베이트가. 그러니까요. 네네. 네. 자,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복지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제재를 취하겠다고 나섰죠? 네, 검찰이 7일에 이 사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복지부가 그날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고, 또 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아약품이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진 품목은 총 13품목이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주력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게 외국계 제약사의 천식 알레르기 치료제인 싱귤레어의 제네릭인 아스몬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나중에. 올해 7월부터 소위 말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라고 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걸리면 그 횟수나 금액에 따라서 아예 보험급여에서 삭제를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동아약품이 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은 2014년 7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베이트 투아웃제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가가 인하되는 거죠. 자, 이번 그 사건이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 가지로 씁쓸한 그런 뒷맛을 남기는데요. 동화약품은 아시다시피 CEO가 의사입니다. 네, 물론 네. 이제 창업주 이렇게 집안에서 물려받은 그렇죠. 거긴 하지만 의사가 CEO로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일 오래된 제약회사,
뭔가 좀 이렇게 한국의 제약 산업을 뭐라 그럴까요? 상징 그렇죠. 대표하는 맏형 큰형님 격이고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복지부 보도자료 보셨어요? 그 보통 왜 우리 이렇게 이니셜 쓸 때는 기자들도 그렇고 뭐 저기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니셜 쓸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복지부 보도자료 보고 우리 기자들 막 웃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사 A 기업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검찰 측 보도자료는 네. 100년 장수 기업 장수 제약사 A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알 수 있었죠. A 기업이라고. 예. 네. 네. 예. 근데 재밌는 게 왜 2012년 것까지만 했을까요? 13년, 14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걸로 봤을 때는. 글쎄요, 그 점은 일단 그 2011년쯤에 리베이트를 좀 많이 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그 천식 알레르기 치료제인 싱귤레어 제네릭을 발매를 했는데요. 이 제네릭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이 좀 치열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성장 동력으로서 좀 삼으려고 그때 좀 핵심적으로 그쵸, 마케팅을 핵심적으로 좀 하는 리베이트를 했던 것 같고요. 상품이 나왔던 거군요. 그럼 결국 네네. 이걸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내과나 이비인후과 쪽일 텐데 내과 그렇죠. 선생님 또 힘들어지시게 생겼네요. 이것 때문에. 예.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화약품은 현재 이렇게 2천억 규모 매출이고 그중에 절반이 전문의약품 그리고 50억 리베이트로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제약회사인 타케다 제약은 현재 전 세계에서 15위권에 엄청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교가 좀 어떤 되죠.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왔을지. 네. 아무래도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이제 신약 개발을 해왔고요. M&A를 통해서 몸집도 키워왔고 그러다 보니 같은 100년 제약사인데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 제약사는 가스알명수라는 대표 품목 하나만 가지고 좀 소위 말해서 발전하지 못한 제약사가 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게요. 네네 조만간 지금 저 R&D 비용을 보면요. 그 국내 제약사들은 전체 매출의 한 7-8%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것도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올라서 네, 그 정도 네. 수준이 된 거죠, 지금. 근데 일본은 보통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리베이트 주는 거 이제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한 네. 2배 이상 되는 거고 다케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 회사는 20%가 넘는다고 하죠. 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우리나라 화장품 요번에 카자흐스탄 가봐서 느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들 많이 진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어떤 경쟁이 치열했던 뭐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글로벌한 기업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너무 정부의 과보호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그냥 편법적인 방법으로 마케팅하는 거에 너무 의존해서 성장 동력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 기사 아이템으로 저거 좋은 것 같은데 김편 아이디어.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 화장품 이 업계하고 네. 제약업계하고 화장품도 그 수많은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있고 우리나라 제품은 옛날에 다 막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정말 이렇게 싸구려 그런 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막 한국 제품이 이제 명품이 돼가지고 장난 전 아니에요, 세계로 지금. 가고 있고 오히려 무슨 랑콤, 샤넬 이런 것들이 매출이 한국에서 막 이렇게 점점 줄고 힘을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약은 왜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거.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서 뭔가 좀 안정적인 지위가 발생을 한 거죠. 네. 네. 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지난 2008년쯤에 현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한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이 강연자로 초청이 돼서 최장수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비결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신뢰였다고 합니다. 신뢰. 예,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리베이트를 한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현재 업계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신뢰를 바탕으로, 네.
네, 좀 그 이해해 줄 만도 한 게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제약회사 뭐 동아도 그렇고 뭐 한미도 그렇고 계속 여러 군데에서 리베이트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경쟁을 하게 되면 왜 동아만 너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바뀌어야 되는데 예. 받는 쪽이나 주는 쪽이나 아직 바뀌지 않는 네. 거죠. 글쎄요, 제가 그 강연하러 가거나 뭐 외부 의료계 바깥 분들 만나면 리베이트는 계속 줄고 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투명해지면서 의약품 리베이트도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계속 줄고 있다. 네. 줄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사실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게 K대 병원 사건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제약사 100여 곳을 대상으로 네. 지난 4년간 네, 고대 안산병원이요. 네. 고대 안산병원 그 리베이트 사건도 있고요. 지금 그 국세청에서 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년간 사용한 상품권의 출처를 소명해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된 기사는 계속 보도가 될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제약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연구 환경 상황에서 더욱 좀 어려워지겠다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법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상 그건 지켜야 되는데요. 뭐 카자흐스탄 얘기 좀 더 할까요? 네. 거기 의사들은요. 네. 이게 월급이 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진비 아니면 뭐 급행비 이런 거 좀 받고요. 네. 그다음에 촌지도 받고. 예, 촌지도 받고 또 환자들한테 좀 고가 약품을 처방을 해준대요. 그래서 또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카자흐스탄은 그거 법을 안 만든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자흐스탄에 개업하시는 것도. 성형외과 네. 월급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 민영으로 하면 되죠. 거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공무원. 자, 다음에 카자흐스탄 특집 한번. 자, 이혜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신문 보니까 의협에서 또 뭐 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귀국해서 보니까 홈쇼핑 출연 금지 방침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화장품 이런 거겠죠. 그 TV 건강 프로그램 출연해서 의학적인 근거가 희박하거나 떨어진거나 또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시술을 권하는 의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의사들에게 자체 징계 등 대응하기로 했다는데요. 그 부분, 네. 네. 의협은 의사 신분으로 방송 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쇼닥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산하의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해 의사들의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의사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해 그 결과에 따라 윤리위에도 회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협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의사들의 홈쇼핑 출연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때는 신중을 기한다. 출연료를 주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과장 간접 허위 광고 소지가 있는 제품이나 시술은 추천하지 않는다. 의사 가운을 착용하고 방송 매체에 출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종편에 보면 많이 이렇게 가운 입고 나오시는데 네. 저도 그런 거 한두 군데 출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가운을 입고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것도 안 된다. 네. 홈쇼핑 아니더라도 9시 뉴스에 인터뷰할 때 다 가운 입고 인터뷰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 그거는 의학적으로 뭐 검증된 얘기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홈쇼핑만 홈쇼핑만. 해당되는 네네네. 거죠. 예, 일반 다른 네. 뭐 어떤 뭐 재밌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고. 아니요. 홈쇼핑뿐만 아니라 네. 방송 매체 일반 뭐 종편이나 케이블에 출연해서 이런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아, 그래요?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네. 하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하겠다는 건 네. TV 예능에도 가운 입고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물건 팔고 하지 말라는 거고 홈쇼핑은 뭐 당연히 이제 하는 거고. 근데 홈쇼핑 뭐 그런 경우가 없긴 하지만 그냥 어떤 유명한 혹시 의사 출신으로 뭐 유명해진 셀레브리티가 되거나 해가지고 홈쇼핑에 가서 옷 팔거나 그래도 안 되는 건가? 신발을 팔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 쇼닥터라는 거, 어쨌든 전 뭐 찬성합니다만 저희 신문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기사도 많이 쓰고 사설도 쓰고 했었으니까 의사협회에서 저희 사설 보고 이거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전에 쓴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이 쇼닥터라는 용어는 누가 만든 거예요? 최근에 갑자기 쓰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원래 없던 말이잖아요. 박쌤이 만든 거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이거. 뭐 의협에서 만든 말이에요. 금방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쇼닥터. 그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한 두세 명을 쇼닥터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거의 이미 네. 딱 찍었더라고요. 딱 보니까 네, 의사협회에서. 네. 네. 어떤 분을 찍었습니까? 네, 일단 의협은 발모에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만든 어성초 제품을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A 원장을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한모발이식학회는 어성초가 임상시험을 통해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는 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A 원장은 TV 프로에 출연해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후두부 동맥 혈류량이 5배 증가해 발모 효과가 강해진다고 말하기도 해봐야겠다. 했습니다. 네. 대한피부과 학회나 피부과 의사회가 의협의 민원을 제기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유산균의 효과를 과장하며 자신이 만든 유산균 제품을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B 원장도 자정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B 씨는 유산균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불임이 치료된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든 유산균 제제를 판매해 왔습니다. TFT는 또 고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이 지난 6월 한 TV 홈쇼핑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홍보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의협은 관련 의사회 및 학회로부터 쇼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회원에 대해 제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의사의 방송매체 출연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의사에 대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참 황당무계합니다. 이 물구나무를 서면은 털이 난다. 그리고 유산균을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 야,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동안 아무도 안 말린 거가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방송국에서는 그럼 믿는 건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내보내면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도 에이 그럴 리가 하면서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후자가 가깝지 않을까요? 그들도 안 믿어. 그 예전에는 제 기억에 제작진도 안 믿지만 시청자들한테 네. 내보내면 그거 더 나쁜 거죠. 그 그것도. 예전에 그 홈쇼핑이 채널이 많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좀 의료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종편도 생기고 이런 그 경쟁이 막 도입이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매출이 더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는 느슨하게 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의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의사가 나와서 좋다고 하면 판매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탈모 치료한다는 이 물구나무, 이분은 안산, 네, 있네요, 병원이. 예. 그럼 의사협회에서 이걸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면허정지를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죠? 안산이 아니라 안양에 있다, 안양. 안양시 동안구에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안양. 징계를 뭐 하자는 거, 자체 징계를 뭐 회원 권리 정지 뭐 이런 거? 어떤 걸 하겠다는 거죠? 네, 뭐 윤리위에 넘겨서 내부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 내부 징계 뭐 해봤자 회비에 안 내면 되는 좋은 징계잖아요. 회원 권리 정지하면은 회비를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고발하거나 뭐 이런 계획도 지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할 게 이제 뭐가 있을지가 이제 문제죠. 예, 형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품위 손상 뭐 등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복지부에다가 의뢰를 할지 네. 그런 부분들 다 가능하지 네. 않겠어요? 품위 손상으로 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상신할 수도 뭐 의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김병희 더 잘 알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사기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기라고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사기는 그걸 사시는 분들이 그것만 믿고 뭐 샀다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을 시켜야 되는데 네.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로 쓰는 뭐
사기당했다 뭐 그럴 때 사기의 의미는 되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제발 의사협회 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어쩌고 정해진 그 전문의 과목 말고 딴 거에다가 좀 전문의 좀 붙이는 거 그것도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자칭 어쩌고 전문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얘기한 물구나무 선다는 분도 무슨 과 의사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무슨 과 전문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반인지 전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전부 뭐라고 나오냐면 탈모 전문의 아니면 탈모 치료 전문의라고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전문의는 원래 없거든요, 한국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쩌고 아저씨는 뭐 자연치유 전문의, 그렇죠. 뭐 네. 전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또 무슨 유산균 박사 이런 박사는 그렇죠. 없습니다, 네, 세상에. 예. 우리 그 박쌤은 방송 전문인가요? 방송 전문의? 전 방송 전문입니다, 그냥. 전문의가 아니고. 네. 그것도 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다 각자 아무렇게나 전문이라 그러고 아무렇게나 박사라 그러고 거의 무슨 뭐 척척 박사, 만물 박사 이런 수준으로 박사 전문의 막 용어를 함부로 쓰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의사협회에서 TF까지 구성해가지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제재를 좀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뭐. 네, 기대를 걸어봅시다. 예, 뭐 근데 곧 선거 있지 않나요, 의사협회? 그렇죠. 아니 근데 선거랑 무관한 게 이 건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이거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의사들을 못하게 만든다고 해서 의사협회를 욕할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투표 이 뭐 선거에 영향을 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곧 출마하실 후보께서 네. 이런 이 경우를 더 철저하게 더 세게 막 제재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거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 뉴스로 친절하지 않다. 그걸로 또 징계를 받은 공보위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 시즌이 되면 이제 보건소에 비상이 걸리는데 공보위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하고 하루에 1,000명씩 환자들이 대량 접종을 실시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불친절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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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불친절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시작된 지난 10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감기 기운이 있는 노인에게 접종을 거부한 공보위가 결국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예방접종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환자 안전을 위해 공보위들이 예진을 하는데 그 사건 당일 예진 과정에서 한 노인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자 다음에 오라며 그 앞에서 접종 신청서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접종을 받지 못한 지역민이 보건의료원 측에 불만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공보위가 너무 불친절하다. 이래서 이제 민원을 넣은 거네요. 네. 그래서 연천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5만 불손한 독감 예방 담당 의사라는 제목으로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게시글에는 독감 예방 주사 담당 의사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기분이 잡쳐버렸다.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묻자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할 설명도 없이 독감 예방 신청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의사의 오만 불손한 태도는 연약한 노인들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만들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오만 불손한 의사를 처음 본다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공보위도 불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불성실 근무 및 불친절 민원을 이유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또 공보위들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도 3개월간 중지됐습니다. 자, 이게 요 내용만 가지고 보면 글쎄요. 전 아까 처음에 불친절하다라고만 들었는데 예방접종 신청서를 환자가 보는 앞에서 찢어서 버리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죠. 불친절하다기보다는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무례한 네. 행동이죠. 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보위 고문 변호사로서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네. 참
아니, 진짜로, 감기 기운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다음에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맞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거기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뭐, 그렇게 짜증내면서, 왔는데 놔줘, 뭐 이러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뭐 이러고 이제 시비가, 약간의 실랑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화가 났어도,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찢어버리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분이 예.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징계를 근데 내리는 거는 또 딴 건이죠. 일단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찢어버렸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 행동인 것 같고, 그와 별건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루에 1000명씩, 800명씩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그건 또 딴 건인 거고. 네. 그리고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징계를 이렇게 세게 하는 거, 이건 나름 센 거예요. 왜냐하면 진료활동 장려금 아까 3개월간 3개월이요. 중지한다고요? 네네.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7, 80만 원 되잖아요, 보통 요새. 네.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의 지금 이 내부 벌금처럼 이렇게 매긴 건데, 글쎄요, 해당 공보위도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안해요. 매뉴얼대로 안 가니까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이. 매뉴얼은 이거예요. 불친절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징계까지 내리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김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가는 게 매뉴얼입니다. 네. 매뉴얼대로 너 내려! 너 내려? 와. 비행기 돌려, 비행기. 극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게 불친절 부분이 소송이 병원에 직원이 그 환자한테 좀 불친절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친절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네. 뭐 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뭐 형사 고발해서 모욕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기분 나쁘게 하고 불친절했다. 근데 불친절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걸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나요? 소송은 걸 수 있죠. 소송은 뭐 걸 어느 수는 때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로 걸 수도 있어요. 네. 져서 문제지.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친절을 해야 된다. 병원은 친절을 해야 되는데 이 친절할 게 법적인 의무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는 그냥 윤리적인 부분이어서 윤리적으로 해결될 부분이지 소송까지 해서 그거를 손해배상 위자료 정신적인 고통이 왔다고 해서 거기 발생시키는 원인인 뭐 친절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환자가 패소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또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친절해야 된다. 그것도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되면 그 공고위가 이길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징계 처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윤리적인 문제고 그렇다 보면은 어떤 경고라든지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걸 너무 세게 이 80만 원 정도 되는 그 진장금 이걸 갖다가 3개월이나 하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이게 판례로 나와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도 힘들어져요. 그렇죠. 다 이제 정신 노동자가 돼야 됩니다. 그 감정 노동자. 그러네요. 네. 하긴 진짜 이런 판례가 남아버리면 동사무소든 요새 주민센터든 그렇죠. 구청이든 뭐 아무데나 가서 시비 걸고 한번 불친절하다고 민원 넣으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니까 좀 친절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법률적인 의무로 강제하는 거는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자, 어쨌든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여튼 하루에 800명한테 예방접종을 하라고 시키니까 위에서 막 계속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뭔가 감기 기운이 있는 분을 예방접종 안 하기로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좀 과격한 뭐 찢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세게 좀 징계를 했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결국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그리고 의사협회 등에서는 일단 이 징계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불친절 찢어버린 것도 잘못이긴 한데 어쨌든 네, 징계에 대한 문제 제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의협은 공보위에게 징계를 내린 그 연천군 수에게 공보위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징계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부에 징계 철회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일이 무더기 독감 예방 접종과 연관됐다고 판단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 예방 접종 사업에 독감 예방 접종 1일 예진자 수 한도를 정하는 등 공보위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800명씩 하는 거. 연천군에 이게 주민들이 많았나? 예. 뭐- 거기로만 몰리나 보네요. 그 민간 병원에 가면은 좀 비싸서 그러죠. 조금 돈을 내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60 지역마다 약간씩 네. 다른데요. 아, 그리고 60세나 65세 딱 네. 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예. 네. 한 뭐 열흘 뭐 2주 동안에 네.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뭐 하루에 1,000명. 지역에 노인분들이 한 만약에 2만 명이 있다 그러면 20일 동안 다 맞는다 그러면 하루 1,000명씩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제가 거죠. 작년에 다녀온 곳은 하루에 4,000명도 4,000명 네네 한 명이 네, 한 명이 4,000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그러면 안 가능하죠. 한 불가능- 사람당 10초 뭐 이런 수준일 텐데 4,000명이면은.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진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 네. 예진을 일반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다 자원봉사자 한 4-5명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이 예진표에 따라서 체크하는 수준으로 예진을 하고 공보위는 접종실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책상을 놓고 거기서 도장을 그러니까 예진 확인을 했다는 확인증을 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 역할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도장만 4,000번 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우. 네. 어떤 공보위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손이 떨려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그 주사를 실제로 4,000번 찌른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예진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거 예진이 자원봉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그것도 건데요. 법률적으로도 네. 문제인 거예요. 무면 의료행위예요. 부작-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예, 그거 실제로 그래서 소송 걸린 경우들이 있어요. 백신 부작용에서 예진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공보위들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접종하고 나서 이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있다가 별일 없으면 가세요 해야 되는데 지켜볼 뭐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하루에 막 1,000명, 2,000명이 접종한 사람 중에서 다들 그냥 집에 돌아가다가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중간에 픽 쓰러져서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다 공보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네. 보건소나 무슨 군수가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왜 예방접종 그 이후에 뭐 이 30분 동안 모니터링 하는 거를 소홀히 했느냐라거나 아니면 네가 예진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들은 더 크게 반발하는 거잖아요. 네. 공보위들도 독감 예방 접종 시즌이 되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접종을 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하다며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사 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보통 보건지소에는 뭐 하루에 뭐 20-30명 뭐 이렇게 오고 보건소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몇천 명이 몰리면 완전 마비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이건 근데 가능해요? 법적으로? 지금 의사협회에서 주장한 거 독감 예방접종 1일 예진자 한도를 정한다든지 하는 게 김변희는 가능할까요? 근데 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하루에 의사 한 명이 4,000명을 진료한다는 거는 무슨 그렇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데. 예, 뭐 사실은 뭐 고시 이런 데도 보면은 뭐 네. 100명까지 1인당 100명까지 뭐 네. 환자를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뭐 그런 거 75명 있잖아요. 이상 보면은 네. 수가도 깎잖아요. 그렇죠. 예. 참조 무슨 뭐 가격제 차등수까지. 차등수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유사한 사례들은 분명히 있고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거죠.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자. 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이혜선, 김은영 두 분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자, 1인 1개설 원칙 다 아시죠? 의료기관 개설뿐만 아니라 운영도 이제 한 명의 의료인은 한 군데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명 반유디치과법이라고 하는 법이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벌써 2년 4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의료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기사가 청년회사에 났습니다. 최근에. 자, 특정 치과 네트워크 병원을 잡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오히려 그 네트워크를 잡기는커녕 딴 데서 선의의 범법자들만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내망행에서는 1인 1개설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3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김선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는 송수연 기자님 함께 같이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원래 진짜 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김배원이 진짜 전문가죠. 우리 어쨌든 셋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료법, 실제로는 의료법인데, 의료법 개정안인데, 반유디치과법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 이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의 이름을 따서 양승조법,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자, 이 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네트워크 병원들이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병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대대적인 운영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그 네트워크 병원을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 원장 한 명이 소속 병원 전부를 운영하는 오너형 네트워크 병원이 있고, 여러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네트워크 병원이 있고, 또 그 진료 기술과 마케팅 방식 등만 공유하는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병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병원만 합법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너형과 조합형 네트워크 병원들은 대부분 이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병원으로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같은 이름을 쓰고 대표 원장이 다른 의사 이름으로 분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이런 네트워크 병원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는데, 당시 대법원은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법상 의료면허 대여 금지 조항도 1인 1개설 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법이 개정됐고, 네트워크 병원은 이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지분구조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운영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공동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이 꽤 되고요. 특히 몸집이 큰 병원급 의료기관은 매각을 하지도 못하고 의료법이나 하기도 좀 쉽지 않아서 좀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의료법 33조 8항 2년 4개월이나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는 거는 이 현실적으로 이 지분 정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법에 맞도록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 거죠. 네, 아무래도 지분 정리가 쉽지 않아서이기도 한데, 최근에 그 반유디치과법 적용 대상이 네트워크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의료기관 개설뿐만 아니라 운영도 한 개소로 제한한 이 의료법 33조 8항,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른 의료법인 이사도 겸임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그 이상한데요, 그거는 좀? 지금 의료인은 예. 그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료인은 한 곳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른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의료법인이 상근이 아니고 예, 개설한 병원의 운영에 참여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가 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이사회도 해야 되고 네. 뭐 등등 해서 병원 경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근 안 해도 뭐 사회 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뭐 의료법인 이사장이
말이에요. 근데 박쌤이 지금 조그만 의원 하나 개설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의료법인에 이사가 몇 어떤- 명 이상 필요한데. 예, 필요한데 또 박쌤이 또 제가 필요한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공익사업 이런 것들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모셔온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미 박쌤이 병원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의료법인에 이사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네. 어떤 그 전략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전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감시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박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그 들어온 이후부터 네. 그게 발각될 때까지 박쌤이 병원에서 청구한 모든 청구가 다 부당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김변이 하는 그 병원에서 당황하셨어요? 청구한 거 말고 예,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그렇죠. 청구한 것도 부당 청구가 되는 그렇죠. 이계소 운영이 예, 되는 거기 거기 걸리죠. 때문에 거기는 그 김변 병원은 거기는 김변 병원도 또 문제가 될 문제가 수가 있죠. 되는 거예요. 양쪽 다 병원. 환수되는 거예요? 네. 네. 공단만 좋아지는 거죠. 대박. 예. 네, 대박인 겁니다. 근데 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 이사라는 게 최소한 3명 있어야 되잖아요. 법인이면은. 그건 보통은. 예, 예. 보통 그렇죠. 예. 보통 3명쯤 되고 3명에서 5명. 더 많을 수도 예, 있고. 10명 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뭐 가족들 넣기도 하는데 또 가족은 또 뭐 특수관계라서 또 이게 제한도 있고 그건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요. 네. 그럼 하여튼 가족 혹은 뭐 친지 내지는 친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네. 그냥 이사로 이름 올리고 네. 가끔 도장 찍게 하고 이런 경우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도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이 의사들이 몇 명 있지만 네. 그분들 거의 뭐 1년에 한 번 와서 이렇게 회의하는 거 말고는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돈도 안 받고. 그건 근데 이제 우리는- 회사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병원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어떤 병원을 하고 있는데 제 아는 뭐 친구나 후배한테 야 우리 병원에 이사로 이름 좀 올려다오 필요하다.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개설만 안 하고 있으면 네. 페이닥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개설하고 개업하고 있으면 있는 원장이면 안 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돼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잖아요. 너무 친인척만 넣으면은 그거는 이게 사설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 아니죠, 그러면 예, 진짜로. 그래서 좀 제대로 해보시려고 좀 저명한 의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는데, 네. 근데 그분이 또 개설을 하고 있다, 조그맣게라도.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은 괜찮아요. 네. 그냥 저같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에 이사로 돼 있어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의료인은 안 돼요. 돈을 안 받아도 그래요? 돈을 안 받아도 안-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범법자가 된 분들도 그렇죠. 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환수 조치를 당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거 그 자체로도 범법 행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와. 그래서 면허 정지도 돼요. 3개월. 어허. 형사처벌도 받아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음. 열심히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고 있네라고 해가지고는 다 환수하면은 막 수백억, 수천억 환수될 수도 있겠네요. 부자 되죠. 공단이.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개선해야죠. 네? 네. 어떻게 바꿔야 돼요? 뭐, 뭐 방법이 방법이 아니, 없어요. 이상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네. 양승조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요게 문제가 돼서 네. 그 복지부에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어요. 네. 법제처에서는 법만 보고 해석을 하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병원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의 개념에 이사로서 법인병원의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운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단속을 하거나 형사처벌이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낸 게 2013년 4월입니다. 2013년 4월. 네, 1년 1년 전인 거죠. 반이나 됐는데 네, 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일반 의료인들은 모른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 우리 법률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입법에 의한 기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입법에 의한 네. 기습? 예. 법에 의한 기습. 네. 그러니까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법에 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그 뭐 아청법 위반이라고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 그 설립자 네, 네. 뭐 그 사람도 조사받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망을 통해서 그 유아성 관련된 이런 뭐 파일 이런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 관리를 안 하면 처벌받도록 안처법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법에 의한 기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식을 뛰어넘는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일단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또 동부지방법원의 판사님도 그 유사한 사건을 이제 심리를 하시다가, 아, 이거는 운영이라는 개념이 너무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도한 무슨 네트워크 예전에 솔직히 이제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좀 뭔가 이렇게 뭐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세금 문제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어떤 부작용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예상치 못했던 다른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법안을 좀 다시 바꾸거나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기보다는 이게 헌법에 네. 너무 반한다. 왜 의료인만 그렇게 무슨 어떤 경영의 자유도 없고 뭐 직업 수행의 자유도 없고 이사로 참여할 것도 안 되고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일반 국민들은 그런 직종이 거의 없는데 네. 네,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사실 얼마 전에 법무법인 세승하고 저희 청년의사 신문하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법률 세미나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김변이 직접 발표했죠. 의료법 33조 8항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여부. 네. 네. 그날 반응이 좋았다고요? 그 반응이 좋았다기보다는 제가 워낙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니까 뭐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저기 뭐 자랑이 재미있는 거는 네트워크 병원 쪽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와서 그 복지부에서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 찍힐까봐 안 오신다는 얘기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더라고요. 불안해서. 혹시 자, 그날 송수연 기자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발표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뭐 시큰둥한 저런 애매한 얘기밖에 안 하는데 객관적으로 좀 어땠는지 행사 좀 전해주시죠. 네, 그날 아주 반응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들은 대부분 자유토론 시간, 발표가 끝나고 나서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질문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한 의사는 반유지치과법이 제정되기 전에 동료 의사들과 동업을 해서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개정된 거죠. 그래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분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한테 수익이 나지 않아서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 병원인데도 처분을 해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현실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뭐라고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사회이사로 월급도 안 받는데 그래도 문제되냐? 문제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되죠. 네. 그러니까 수익은 상관이 없이 운영에만 관련이 있으면 다 문제가 네, 되는 운영을 거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 진짜 좀 난감하시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왜냐하면 하시다가. 이게 이제 6개월 안에 처분을 하라고 법이 시행을 2월에 만들어서 8월에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6개월이란 말이에요. 준비 기간이. 네. 근데 이게 무슨 아파트도 요새 내놓으면은 네. 뭐 팔리는데 6개월 안에 하세월인데 팔리기 어려운데. 네. 이 가령 산부인과 병원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피부과에서 인수하겠어요. 뭐 정형외과에서 인수하겠어요. 일반인 인수하겠어요. 오로지 산부인과 의사만 진짜 예. 예, 인수 가능한 사람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개설자로 하는 뭐 대부분 후배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인수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돈이 있어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네. 뭐 돈이 있으면 꼭 그 자리 말고 딴 데 가서 자기가 하고 그렇죠. 싶은 데 가서 하면 예. 되지. 굳이 그거를 또 살 필요 그러니까 없죠. 그렇게 아주 싸야만 사는 되면은 거니까.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결례가 되고 폐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다 고용을 잃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국회에서는 너무 쉽게 6개월 안 보통 이런 어떤 기득권을 갖다 뺏는 좀 입법을 몇 년씩은 유예해 하면 주지 그렇죠. 않아요? 한 1년
1년 적어도 아니면 뭐 1년 이상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는 그 의료인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도 그날 그래서 많이 쏟아졌는데 그 비의료인은 복수법인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법에 그렇죠. 따르면. 근데 의료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또 이 법 취지대로라면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산하 10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지적도 그게 이제 있었고요. 의료인과 비의료인과의 차별, 또 의료인과 의료인 의료- 개설 병원하고 법인 개설 그렇죠. 병원하고의 차별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또 음. 의사가 그냥 돈을 빌려주면 합법이고 네. 투자를 하면 이건 불법이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토론회도 얼마 전에 열렸던데 이 부분들이 자꾸 뭔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큰 명분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렇게 의료기관들을 좀 운영을 하고 싶은 건전하신 분들한테도 뭐 족쇄로 작용하는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변호사들은 어때요? 변호사들도 1인 1개설 원칙이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복지부하고 회의를 했는데 복지부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땄다. 뭐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은 반은 맞아요. 문구는 맞아요. 네. 근데 변호사법은 그것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냥 그거는 어떤 윤리 규정인 거예요, 변호사들은. 근데 이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제일 센 형이 바로 이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일 센 거거든요. 리베이트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감각이 오시죠? 네네. 아주 중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전문직들로만 봐도 뭐 약사는 아예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들은 약국을 100개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지분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있긴 한데 그거는 500만 원. 근데 그런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들은요, 법무법인을 만들거나 회계법인을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뭐 인허가가 없으니까 그건 신고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의료법인은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그건 거의 어렵고, 불가능하죠. 네. 요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큰 건물도 소유해야 된다 그러지. 또 이게 지역적으로 그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장소에는 허가가 거의 안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입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근데 그 의무법인이라는 얘기도 가끔 하던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의료법인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법무법인처럼 의무법인이라는 걸 만들면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런 지금도 의견이 동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의사들이. 네. 뭐 4-5명이 모여서 동업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그냥 민법상 조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법인으로서 각종 경비 혜택도 없고 또 이 동업 분쟁 나면 아시겠지만 다 찢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병원이 문 닫고 직원들이 대량으로 이제 해고되고 환자들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전문가 의사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변호사들은 3명만 모여도 법무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의무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동업이랑 똑같은 효과지만 적어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 있잖아요. 동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예방이 될 거다. 근데 그거는 의료법 개정이 돼야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 법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직 법인법. 그래서 거기서는 뭐 의료인,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예 통합된 법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법에서 그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서, 뭐 회계법인은 회계사법에서, 그러니까 의료법에서도 의무법인을 만들려면 의료법에서 좀 개정 사항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의료법인하고 의무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약간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의무법인은 아직 제도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론되고 있는 어떤 의무법인이라는 거는 예, 의료법인은 지금 법상 있는 제도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법인을 만들기가 뭐 법 개정이라든지 그게 또 의료 민영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닌데 개인 의사들은 다 민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체로 동업을 할 건지 개인 사업체 연합으로 할지 아니면 법인체로 할지 그거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도화되기 어려우면 현재 의료법인들 중에서 의사들을 다 의사들로 구성하는 그런 경우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거기에는 그런 경우라면 좀 쉽게 내준다면 의료법인 허가를 뭐 의무법인이 도입이 안 돼도 그렇게 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송 기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학 분야의 5개 단체가 요 33조 8항 1인 1개설 요 조항을 지지한다. 이런 또 성명서를 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김변은 이 좀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건의학 단체들은 김변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 단체에서는 왜 이 조항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네, 일단 그 5개 단체는 의협을 비롯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입니다. 여기 치과의사협회는 이번에 양승조법 입법 로비로 인해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유디치과법을 강력히 원했던 네네. 단체이기도 하고요. 이들 5개 단체는 지난 9일에 공동 성명서를 냈는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은 준수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걸 준수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료 이 조항 자체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뭐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쪽 반대편 게스트가 없기 때문에 토론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김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무장병원 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 규정이 맨 처음에 옛날에 생긴 거는 사무장병원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랑 거의 같은 취지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죠. 이 조항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 이건 33조 1항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요. 또 면허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라는 또 강력한 이미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무장병원 예방이라든지 면허 대여를 못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좀 법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건 사무장병원하고는 관계없다. 네. 오히려 비의료인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그렇죠. 조항 자체를. 예. 적용이 되는 건 이거 참 비의료인이니까. 의료인만 하는 거니까 네, 사무장병원하고는 전혀 관계없군요. 관련이 없는 걸 갖다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본- 양승조 법안 네.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어서 그 입법 취지를 말했는데 사실은 사실과 다른 거죠. 입법 취지도 잘못됐었습니다. 그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는 글쎄 전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개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사무장병원이 없어지겠죠. 결국 자본력이 사무장병원의 특징은 자본력을 갖고 있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는 의사가 의사를 고용하면 사무장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참 재밌는 또 네. 해석이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 자본력이 있는 일반인, 자본력이 있는 업자보다는 그래도 자본력이 있는 의사가 차라리 낫지 않냐. 그럼요. 그거는 네. 뭐 그래도 의료인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면허 정지라든지 행정 처분을 받아서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그렇죠. 잃어버릴 게 많죠. 마지노선이 있어요. 근데 네. 사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장병원이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치고 빠지기. 치고 사무장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면허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케어를 하기 쉬운 게 의료인이지 사무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서도 이 법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아까 이 성명서에 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료 영리화는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이 개업하고 있는 거를 의료 영리화의 개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건 이미 영리화된 거예요. 의사들이 개업해서 있는 건. 그러니까 영리화가 더 영리화된다? 영리화는 영리하냐 비영리냐 그 차이의 문제이지 영리화된 곳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뭐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 의원도 못하게 해야죠. 다 국가로 국가 공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다 진행을 해야지 우리 같이 뭐 거의 90% 이상의 병상이 민영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좀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지금 이 1인 1개설 조항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네. 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전혀 그건 다른 전혀 문제죠, 관계가 또. 없어요. 네. 결국 이건 뭐냐면 본능에 관련된 법이에요. 이게 의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병원. 진료? 진료죠. 네. 그 다음에 그 진료와 관련된 병원을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의사가 병원은요. 돈을 벌면 그걸로 자기가 잘 못하는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뭔가 그죠?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어요. 병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미용실 같은 것만 놓고 봐도 법 체계에서는 미용사나 의사나 똑같습니다. 미용사도 한 군데만 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무슨 뭐 박철이니 뭐 이철이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뭐 국민들이 뭐 머리 위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렇습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은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유디치과에 대해서 그 호불호가 나뉘긴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가격을 많이 떨어뜨린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라식 이런 거 하는 거 예전에 몇백만 원씩 했던 거를 몇십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법원도 결국엔 환자들한테 국민들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됐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네, 그런 거죠. 복잡한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철학적인 내용까지도 담겨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 의료업 분명히 뭐 공공재인 동시에 어쨌든 산업이기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그리고 뭐 개인의 어떤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동시에 또 그 와중에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뭔가 공적인 자금을 빼먹는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막을 건지 이건 동시에 다 추구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입법 방식에서 되게 후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비등 일본만 봐도 2개 이상 가능한데 대신 2개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 사무조장 병원화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방법도 이런 있겠네요, 것들을 진짜. 모니터링을 해서 허가를 해서 여기 괜찮다 싶으면은 2개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진료의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자금의 출처는 어딘지 그렇게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식을 놔둬야지 무조건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안 된다. 이거 뭐 변호사법에서 따왔다고 하지만 변호사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선언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뭐 한도 끝도 없는데요. 뭐 얘기를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김병과 이제 정반대 의견을 가진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MC가 이쪽 한쪽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 내용이 편파 방송이라고 할 약간 수 이제 있죠. 편파 네. 방송이 네. 진행이 됐는데 뭐 양해해 주시고요. 인정합니다. 네, 어쨌든 뭐 UD치과를 잡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 UD치과는 못 잡고 다른 병원들만 잡고 있다. 이런 원성이 있는 건 사실이기 예, 때문에 제가 참 보면 재밌는 게 그 유디치과법 만들고 놓고 나서 한 1년 지났나요? 조선일보에 유디치과가 미국에 가서 엄청 성공했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한국에서 못하니까 미국 가서 성공했고. 네, 그런데 그 유디치과가 뭐 조사는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조사만 받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 치과와 관련 없는 이제
의원들, 네. 병원들 여기가 이제 많이 문제가 돼서 구속도 되고 뭐 재판도 붙여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특정인을 네.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원래 하면 안 됩니다. 보통 그러면 안 예, 되죠. 복수거나 뭐 네. 이런 표적 예, 입법. 예, 원한 관계에 근데 이제 이게 이 입법 과정에서도 역시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네. 지금 참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 입법 그러니까 로비 양승조 의원 양승조법이 생기는데 그 치과의사협회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원실에 돈이 갔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의혹이 예, 있었는데 뭐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재판은 시작 안 했습니까? 예, 뭐 기소는 아직 안 됐다고 그러고 음. 유사한 사례가 옛날에 청원 경찰들인가요? 청목회? 청목회도 뭐 이런 이해 단체의 네. 로비에 의해서 그 이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의사협회라든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도 사실은 선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민초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자칫 너무 이 단체들이 얘기를 세게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집단 이기주의로 또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해단체들이 너무 그걸 세게 나가면 결국엔 치과의사협회에서 입법 로비상에 문제가 있다. 이게 국민들이 또 불신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디치과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현재 그 위헌 소송, 예, 그것도 진행 중이고 네. 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 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고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12월 12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